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맛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떡볶이 하면 생각나는 어떤 그 맛. 뭐 떡볶이를 꼭 강조하지 않더라도 네. 어떤 궁극의 최고의 맛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생각만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떡볶이를 먹습니다. 네. 떡볶이를 어쩔 수 없이 그냥 급식 나와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냥 넌 5개씩 먹어 이렇게 오, 먹을 때는 네. 우린 그 궁극의 맛에 상상도 할 수 없고 궁극의 맛을 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음식들을 접하면서 내 자유를 갖고 아. 맞아요, 정반님. 어렵구나.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자유는 여기 칸트 제가 의미에서는 네. 자유가 우리가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사용될 때는 도덕이고 네. 외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제 법칙을 따르는 거거든요. 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게 무슨 자유예요? 도덕과 법. 결국은 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게 복종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동물로서의 경향성을 극복하고 우리는 영원한 어떤 인간 희망의 세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로서 내가 어떤 경향이라는 거 있죠. 어떤 욕망이나 충동들. 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거기 따라가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큰 자유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자유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땡겨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그건 아니고 경향성이죠. 욕망이고. 그건 동물의 본능, 현상계의 본능인데 현상계의 원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는 인간은 동물하고 구별되는 점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야말로 그것들을 극복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에 복종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저번에 소년이 온다 이야기할 때 네네. 마지막에 남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현상계의 삶으로서는 동물은 반드시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니까 도망을 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 법칙 이 우리 내면의 도덕 법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욕망, 돈을 벌어야 된다, 명예, 지위 이런 것까지도 쉽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를 위해서 나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 스스로 던져 버릴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민여가 이해하기 쉽게 가려면 네.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네. 이 가방 저 가방 막 사고 싶잖아요. 오, 네네네. 근데 그런 거로부터 스스로 이걸 떨쳐버리고 네. 가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자유가 안 오던데. 지금 갑자기 좀 비유를 하자면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우리 네. 그 히라빈 조르바 네. 어떤 니코스 카전차키도 자주 보면 그 자유에 관해서 첫 번째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의 법칙과 규칙이 있는 안에서 자유가 허용돼야지 그게 진정한 자유지 정말 아무런 기준 없이 막 하는 게 자유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그때 같아요. 자유의 핵심은 네. 내가 만든 규칙이 내가 앞에 복종. 사고 남이 나발 만든 거에 구간입니다. 강제로 한 규칙이 안전운전하십시오.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규칙과 내가 만든 규칙이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입법이 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만든 규칙이 누구에게도 권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따르는 거 그게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쉽진 않지만 이 칸트는 한번 저희 좀 다뤄야 될 네, 질문이기도 네. 하고요.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한번 슬슬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시죠 뭐. 칸트가 임마누엘 칸트죠? 네. 임마누엘 하면 또 부인으로 유명하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맞춰보시죠. 임마누엘. 뭐 기독교에서 이 단어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거든요. 뭔가 축복? 임마누엘이 일단 그 이름인 거죠? 칸트의. 네, 맞습니다. 천사 이름 아니에요? 그 보통 찾아보니까 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이런 뜻이 그래, 그러니까 뭔가 약간 하느님이 우리와 축복 함께 같은 있다. 느낌. 하느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죠. 임마누엘. 네, 이게 네. 뭐야? 하느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네.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네. 이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1724년 그 지금은 러시아 영토죠. 칼라닌그라드라고 하는데 네. 케니스베르크에서 출생했죠. 그때는 프러시아 땅이었나 보죠? 그렇죠. 네. 상당히 프러시아의 나름 주요한 거점이었거든요. 프로시아가 뭐야? 러시아가 프로이센을 프러시아로 불렀죠. 우리가. 프로이센 독일이 여러 수십 개 수백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19세기 중엽부터 이게 독일을 통일하겠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중심 같이 다 포함해서 대독일을 가자. 그런데 또 이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서 오스트리아 빼고 이렇게 가자. 그래서 결국 프로이센 중심에 우리가 흔히 하는 비스마르크 네네네. 그 수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이 프로이센이 그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독일을 통일을 한 거죠. 그럼 지금의 독일이 그 독일인 네, 거죠? 그 프로이센에서 쭉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만한 영주들 뭐 조만한 나라들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영방이라고 그때 우리가 불렀죠.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바로 이제 그런 프로이센 지방에 네. 그 케니스베르크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죠. 칸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태어나서 케니스베르크 주변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거든요, 평생을. 아 그래요? 사실 칸트 같은 경우는 1804년에 돌아갔으니까 그 당시로는 그 만 80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사셨네. 요즘처럼 100살까지 네. 사신 거죠. 네. 근데 결혼은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너무 예민하시구나. 아니, 예민한 것보다 이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하고 싶어 하고 학문을 해야 되는데 집안이 그래도 부유한 편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말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 판매하시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장인 이런 네. 만드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가지고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11남매인가 좀 남매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넷째가 좀 중간에 태어나가지고 네, 네. 어릴 때부터 몸도 좀 약하고 작고 근데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데 재능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케니스베르크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어렵잖아요. 이게 대학을 나와가지고 네. 특히나 이 철학을 해가지고 한다는 먹고 게 살기가. 예. 그 예전에 철학자 하면 전부 다 우리 예전에 볼테르도 그렇고 루소도 그렇고 다들 좀 스폰서가 있든지 네. 아니면 본인이 귀족이든지 네. 이렇게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부잣집 가정교사가든지.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가정교사를 이제 졸업하고 좀 하다가 네. 나이 40에 그 직업을 얻게 된 거죠. 네. 근데 나이 40에 첫 직업을 얻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대학에서 예술철학 교수를 주기로 했거든요. 아, 교수로? 시약,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쪽을 강의했던 거 하여튼. 네. 근데 자기는 전공이 그게 아니다 이거지. 난 논리학과 형이상학인데 내가 왜 여기를 가느냐. 네. 그래서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6년이나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정식 철학 교수가 됐는데 네. 그동안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40에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유명하다 이러니까 도서관에 부사서로 임명을 받았대요. 사서는 정식 교수가 하니까 부사서가 됐는데 네. 근데 그때 그 월급이 뭐 조사해본 그 서울대 백종원 교수님 같은 경우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2끼 정도 먹을 정도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월급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일단 시종을 구하는 일이었대요. 왜요? 가정부 같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까지 자기가 빨래 다 하고 청소하고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낭비하지 1km 않겠다는 게.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시속 그렇게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대학 총장도 하고 네. 물론 뭐 케니스베르크 대학이 지금이야 다 그렇지만 그때는 대학 총장 해도 뭐 사실 교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시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칸트가 존경받는 이유가 그 인격하고 학문하고 같이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말년에 죽기 2년 전인가 그 거의 뭐 한 38년을 동고동락했던 시종을 해고를 했다는 거죠. 그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 해고하면 갈 데도 없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이 있고. 시종이랑 그럼 거의 막 약간 혼인관계 어떤 거는 아니고요? 600m 여자 앞에 시종은 시속 아니었던 110km 거예요.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도 뭐 일각에는 그게 아니고 뭐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올려달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구체는 안 나오는데 뭐 어쨌든 뭐 다들 다 뭐 완전하게 뭐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여튼 그 공부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그렇죠. 그리고 이 평생 결혼 안 하고 여자 관계도 거의 없는 그렇게 나오지. 알려지고 있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평생 근검전략한 사람이겠죠. 항상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망이라든지 이런 데 휩쓸리면 안 된다 이러니까 네. 근검전략하고 그러니까 말년에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조카한테 상속이 갔겠죠. 참 상당한 많은 돈 상속을 해줬는데 아 그래요? 조카가 1, 2년이 안 돼가 다 탕진해버렸다. 칸트 조카가. 네.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칸트 사례를 보면 많이 우스갯소리입니다. 많이 모으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다 쓰고 가는 게 좋다. 어차피 제 줘봤자 다 돈을 쓰니까. 일단 벌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네. 사실은 이제 그 칸트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칸트는 결국 뭐 왜 이렇게 철학자들이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플라톤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뭐 우리 서울대 이제 김상환 철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서양 철학에 5대 천왕이 있다는 거죠. 5대 천왕. 네. 네. 네, 플라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대가를